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간단하게 저는 예. 진이라고 불리겠습니다. 아, 진이님. 네. 어떤 뜻인가요? 큰 뜻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평소에 사용하는 닉네임. 예, 네. 좋습니다. 아니, 저희가 원래 이제 지난 에피소드까지 한 3명에서 같이 하다가 그분들이 이제 개인 사정으로 하차를 하시고 새로운 멤버가 또 오셨어요. 진희님이 오셔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아마 뭐 오늘 저녁에 또 뵙는 분이 만약에 된다면 세 명이서 다음 주에 할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내용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책을 정했는데요. 그 요한네스 힐슈베르거의 서양 철학사 이 두꺼운 책을 정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그동안 역사를 한동안 좀 오래 다루다가 좀 늘어지는 감도 있고 그래서 저희 채널 이름도 2시간 철학이잖아요. 그래서 서양 철학사로 지난 제일 첫 번째 다뤘던 책이 램프레이트의 서양 철학사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한동안 좀 서양 철학사를 쉬다가 다른 책들 많이 봤었죠. 하다가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램프레이트는 얼마나 걸리셨어요? 그게 한 제 기억으로는 26주인가? 거의 한 700쪽 가량 되는 책인데 한 주에 한 40쪽 정도 읽었었어요. 그러니까 한 에피소드가 한 26개가 나오더라고요. 이 책은 아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한 권이 700쪽이고 그게 2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 근데 속도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내용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느린 호흡으로 오랫동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램프레이트를 처음 선정했던 이유는 제일 얇고 가볍고 좀 대중적인 또 오래된 책이기도 해서 선정했었는데 이 책도 서양 철학사 하면 꽤 유명한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언젠가 읽어야지 하다가 드디어 읽게 되네요. 네, 저도 덕분에 펼쳐보게 됐습니다. 네. 처음부터 이제 한번 책을 보면서 거기에 저희가 주석을 단다든지 뭐 저희 코멘트가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하는 식으로 해볼게요. 옴기니의 말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요한네스 힐슈베르거의 영어 독일어로 써 있는데 요 책 제1권 고대와 중세편 제8판 1965년에 나온 버전을 번역한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항상 이제 책을 볼 때마다 이게 언제 나왔는지 그 연도로 확인하곤 해요. 네. 65년이면 꽤 됐죠. 그렇죠. 거의 한 5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네, 거의 환갑을 바라보는 책이네요. 재밌는 게 서양 철학사 관련된 책들을 제가 좀 많이 사 모았는데 거의 한 1950년대 아니면 그 이전에 나온 책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최근에는 이 서양 철학사를 좀 아우르는 책들이 잘 안 나올까요? 좀 그게 좀 의문이더라고요. 이것도 좀 꽤 됐죠. 네. 시대를 현대는 거의 이제 다루지 못하고 있는 따로 공부해야 되는 거죠. 아마 오늘날의 관점에서 또 다시 이런 한번 가까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오늘날의 관점에서 이렇게 네. 현대 철학사뿐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서양 철학사에서 이제 고대 철학부터 한 번에 훑는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지금 이 시점에 한다라고 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볼륨은 당연하겠고 또 그런 관점과 여러 가지 이견과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뭐 책이라는 형태로 담아낼 수가 있을지 그게 조금 먼저 의문이 들고요. 아마 그래서 뭐 100년 뭐 되지 않았어도 뭐 지금 이제 60년 덜 됐잖아요. 그죠. 네, 요거만 지나도 자료가 이만큼이나 쌓이는데 네, 아마 앞으로도 불가능할 것 같고 네, 지금도 이 정도에서 더 뭐 주석을 더 한다거나 해석을 더 한다거나 요 작업만으로도 상당히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오늘날 새로운 시도가 또 힘들지 않을까 작은 방금 떠오른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코멘트 바로.
이 철학사는 뭐 독일에서뿐만 아니라 뭐 서양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는 철학사다. 뭐 이렇게 소개가 나오고요. 원저자 힐시베르거는 대학 교수가 된 뒤 자기의 전생애를 이 책에다 바쳤다고 합니다. 이 책 말고는 쓴 책이 없나 봐요. 그만큼 혼신의 힘을 다했다. 이 옹기니의 말의 마지막을 보면 1983년 부활절에 이 글을 쓰셨어요. 이거 옹긴 거의 한 40년 전에 네. 이 책을 내셨다. 그런 것 좀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옮기는 작업도 되게 쉽지 않았을 텐데 네. 네. 좀 말도 좀 낡은 느낌이 들긴 해요. 언어 자체도. 그리고 제1판 서문을 보면 이제 이 서문은 힐시베르거가 쓰신 거죠. 그대로 읽어보면 저자로 하여금 이 철학사를 쓰게 한 동기는 통독을 하기 위해서는 부피가 지나치게 크지 않으면서도 철학사의 연구에 도움이 되고 특히 대학에서의 강의에 참고서로 쓰여지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작지 않은 그런 책이었으면 좋겠다는 학생들의 잦은 소망이다. 이런 동기가 있다고 합니다. 부피가 지나치게 큰데요. 아마 근데 이제 철학을 전공하는 친구들에게는 되게 이제 큰 틀 안에서 한 번씩은 읽고 훑고 넘어간다는 지점에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일반인이 접하기엔 네, 좀 진입장벽이 있죠.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서양 철학사 책들이 은근히 많이 나왔어요. 네. 이 책보다는 다 얇습니다. 분량도 적고 이 책이 그나마 좀 두꺼운 편이지 않나. 그리고 이분의 이 저술한 내적인 동기는 철학사를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역사에 충실하면서도 철학 사상 자체를 위해서 그 철학 사상의 생성을 밝혀보려고 애썼다. 이 철학사는 단순한 보고만 하려는 게 아니라 철학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 이것도 재밌는데요. 가장 골치 아픈 일은 무엇을 쓰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빼버려야만 하는가 하는 일이다. 요 문장도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하긴 수많은 자료 조사를 하셨을 텐데 그 모든 문장을 여기 넣었으면 책이 더 두꺼워졌겠죠. 그리고 좀 더 문학적인 수사가 더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같아요. 맞습니다. 읽다 보면 아마 다른 서양 철학사 뭐 러셀도 있고 앞에서 렘브레이트도 있었고 근데 맞아. 문체가 약간씩 다른 걸 되게 많이 느끼는데 맞습니다. 특히 힐시베르거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앞선 내용들을 요약하는 문단에서 혹은 요약하고자 하는 마지막 단락에서 문학적인 수사를 딱 방점으로 찍고 끝나는 바를 좀 느꼈는데요. 이러이러하지 않은가, 막 이런 부분들 있죠. 그런 게 있었구나. 네, 은유적인 표현들. 네. 근데 그게 제 이제 작은 견해 안에서는 이런 여러 빠져버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좀 느껴지지 않았나. 네, 그런 걸 느꼈고요. 좀, 네. 하긴 자긴 조사 엄청 했는데 그거 다 넣지도 못하고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그래서 이 처음 1판 서문을 쓴 게 1948년 7월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독일 사람이거든요.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게 2차 세계대전이 45년에 끝났으니까 그러면 전쟁 중에 썼다는 건데 뭔가 까마득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뭐 4판 서문을 보면 좀 주목할 만한 것들이 중간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런 정신사적인 여러 연구들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은 지난 30년 동안에 얻어진 아리스토텔레스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를 그저 플라톤에 반대되는 자라고만 보지 않고 뭐 플라톤의 영원한 후계자로 본다. 이분은 은근히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강조를 많이 하세요. 또 어떤 문단이 있냐면 다음 쪽에 보면 플라톤의 유산의 바탕 위에서 중세계 자체에 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알아내려고 하는 것이 이 책의 본질적인 생각이다. 이런 인식이 점점 더 사실로 굳혀져 가고 있는 것에 대해 나는 마음 흐뭇해하고 있다. 플라톤에 대한 애정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내셨다. 어떻게 보면 뭐 저자가 편향이 없을 수는 없겠죠. 네, 이런 게 좀 주목이 됐었고요. 넘어가서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요 정도만 체크하면 될 것 같고 그 서론을 보겠습니다. 네. 차례만 해도 엄청나네요. 예. 중간에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바로 해주세요. 제가 빼먹는 게 있을 수도 있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서론은 제목이 일반적인 철학사의 본질과 가치라는 제목으로 A가 과학으로서의 철학사라는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과학 얘기가 나오겠죠. 철학의 역사는 역사 과학인 동시에 철학이며 두 가지의 과제를 하나로 묶어 놓은 것이다. 역사 과학으로서의 철학사는 사상가들의 생애, 저작, 학설 등에 관해서 알아야 할 바의 것을 전하여 준다. 그저 과거에 있었던 것만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나타나는 하나하나의 개념들과 사상들을 설명함으로써 이 사상적인 재산을 이해하는 길을 열어준다. 개념과 사상이 생겨나는 원인을 추적하고 이것들을 보다 커다란 사상 계열과 체계적인 연관과 포괄적인 정신적인 조류, 특히 시대와 민족의 정신적인 조류에다 끼워 넣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학의 개념과 문제와 학설이 생겨나는 모태라고도 할 수 있을 가장 기본적인 전제들과 궁극적인 가정을 발견해냄으로써 가능해진다. 이런 말이 나와요. 개념, 그러니까 이게 역사, 과학, 뭐 이게 이제 키워드로 나오는데, 그 이제 개념과 사상이 생겨나는 원인을 추적한다. 이제 어원을 보겠다 이런 거죠. 아마 이 이제 일반적인 철학사 그리고 본질과 가치를 본인이 생각하시는 데 입각해서 두 가지를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과학이라는 컨셉의 철학사, 이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아니면 과학적 언어로 말할 수 있는 철학사가 있다면 아마 이런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챕터에서 정리를 해두신 것 같고, 특별히 또 철학으로서의 철학사에서는 거기에서 이제 포섭되지 않는 의미들을 조금 더 철학사의 관점에서 풀어낸다면 또 과학으로서의 어떤 렌즈랑은 좀 다르게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두 가지를 잘 설명은 해두신 것 같은데, 일반적인 철학사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뭐 사변을 어렵게 늘어놓는다거나 궤변적인 얘기만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오해다. 충분히 과학적일 수 있다. 체계적이고 뭐 증명이 따로는 필요할 때도 있는데 동시대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할지언정 나중에 그게 계속적으로 낡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가 존재하고 있는 그 시공간에 입각해서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그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서 철학이 다가온다면 본인이 원하는 그 생각하시는 본질이 맞지 않을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제일 첫 장에 놓으신 것이 아닐까. 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램프레이트 할 때도 저희가 많이 주목했던 부분인데, 근대로 넘어오면서 과학이 되게 중요하게 되고 뭐 철학사적으로도, 그래서 과학 얘기가 과학이 곧 철학이 되어버리는, 그 이전에는 중세까지만 해도 거의 신학, 뭐 그리스도교가 철학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철학이 신학의 시종으로 들어갔었고 중세까지, 중세는. 근데 근대로 가면서 철학이 과학의 시종이 되지 않았나. 뭐 지금도 그렇죠. 과학의 절대적인 영향력이랄까. 근데 이게 이 철학이 어떤 진리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선 어떤 철학이 이게 과학적이야. 이게 증명이 돼. 이러면은 사람들이 수긍을 하잖아요. 아마 그 과학을 신봉하게 된 그 이제 어떤 흐름, 패러다임의 전환의 전제에는 이성이 깔려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중세에서 이제 이성으로 넘어가는, 이제 그게 과학이라는 다른 단어들로 시작을 하긴 하지만 그 맥락에서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뭐 사실들을 길어올리는 일과 객관성, 무전제성을 요구한다. 뭐 자주 나오는 단어가 무전제성인 것 같아요. 전제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뭐 주관적인 것보다는 객관적인 걸 추구한다. 뭐 이런 것들. 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상식이 되어버린, 통념이 되어버린 그런 사고기도 하죠. 근데 조금 특별해요. 무전제성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그 전제 없음에 대한 한계점을 계속 말하고요. 그 뭐 불가능성에 대한 도전 아니면 계속 전제가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무전제성이 객관성과 연결되는 접점도 있고 그래서 이 주관성이든 객관성이든 무전제든 뭐 전제든 이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는 시각을 되게 강조하고 싶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전제성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이 사람이 그 이제 좀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그 혼란스러운 그 부분이 여기 이제 서론 2페이지에 그 이제 하단부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되게 줄줄이 콤마로서 나열하고 있는데 그게 되게 문학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네. 별표도 쳐오셨네요. 이거 조금 이따 나눠볼 텐데 그 전에 이제 저는 전제 없는 사고라는 게 있을 수 있나? 전에 저희 채널에서도 읽었던 책 중에 그 논술과 철학 강의라는 도울 김용 선생님 책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철학은 무전제의 사고다 나오는데 무전제란 뭐냐면 다전제라는 거예요. 전제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어떤 전제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근데 전제 없는 사고는 없어요. 뭐 어떤 사람도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판단하고 하는 말 자체가 어떤 편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 무전제의 사고는 다전제의 사고로 가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이분은 그런 맥락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진짜 순수하게 무전제. 무전제라는 어떤 것 맞아요. 무전제는 제 생각은 그래요. 무전제는 말이 안 된다. 이 힐실베르거도 전제를 갖고 쓰고 있잖아요. 과학 중요해. 이것도 전제 나름의 전제고 객관적이어야 해. 이것도 전제죠. 근데 현대에 와서 뭐 이제 어떤 철학자들은 이제 객관적이라는 게 가능하냐 이런 게 이제 현대적인 또 질문일 수 있는데.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아마 이분의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제 가능성의 차원을 좀 주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전제라고 말하고 있는 그게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거나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뭐 선다들 있죠. 아까 다전제라고 말씀하신 것이 뭐 그렇게 볼 수 있고 표현되어지는 다지선다라면 그 선다 자체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 자체를 이 사람은 노그라운드로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요거 한번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철학사를 과학적이고 비판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숙명적 오류들로부터 철학적 사색을 보호할 수가 있다. 이제 오류의 리스트가 나오는데 이 숙명적인 오류들이란 심미적인 관찰에 빠져드는 것, 해석을 한다기보다 오히려 그 해석에 휘말려드는 그런 주관적인 해석, 때로는 영감이 풍부하나 근본적으로는 아무런 체계도 없고 내용도 없는 변증법, 다루고 있는 개념들을 꿰뚫어보지 못하고 그냥 그 말에만 얽매여 있기 때문에 심각해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겉보기만 번지레한 문제들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소위 사변,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순히 학문 장사에 지나지 않고 그 시대의 소위 정신생활에서 장사하기를 일삼는 철학 등을 말한다. 이런 게 나쁘다는 거고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요 문장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도 좀 생각이 많아지긴 했는데 이것이 나쁘다라고 말하고 끝내면 되게 쉬울 것 같긴 해요. 네. 안 해야 되는 것이고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럼 순수 학문이라는 게 뭐 이들이 말하는 이 오류의 대척에 이상적인 어떤 영역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게 분명히 있고 절대적인 것이 있으면 그걸 우리가 추구하면 되고 공부하면 되고 하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오류들을 얘기할 때는 어쩌면 이런 데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도 스스로 또는 교수로서 이렇게 좋다, 이것도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자신감 있게 말은 못하겠지만 사실은 이 부분도 배제하고 갈 수는 없는 그래서 아마 이 마지막 단락에 뭐 조심은 하되 이렇게 언급은 해놨지 않았을까. 저는요 이게 오류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분의 주장에 자꾸 이제 좀 반대하고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데 이게 아마 그 50년대에 쓰여져서 그럴 수도 그 시대의 격차랄까요? 그 이분이 이제 현대 철학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더 앞선 관점을 이분보다 더 앞선 관점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낡은 생각들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게 오류라고 하는데 심미적인 관찰에 빠져드는 것. 그러니까 어떤 이론, 그러니까 어떤 철학을 보고 이게 아름다워. 철학 그러니까 균형 이론의 균형이 있어. 이게 뭐 오류일 수도 있어요. 그 아름다움의 형식적인 아름다움인 거죠. 말할 때는 형식이 아름다워. 오류일 수도 있어. 그건 다르게 생각하면 그게 오류인가? 또 두 번째 해석을 한다기보다 오히려 그 해석에 휘말려드는 그런 주관적인 해석. 그죠? 뭐 그 해석 자체에 내가 휘말려 들 수도 있겠죠. 어떤 철학에 주관적으로. 근데 주관적인 걸 나쁘다고 위에 문단부터 말하고 있는데 객관적인 건 좋은 거야. 이분법이죠. 또 되물을 수 있죠. 주관적인 게 나쁜 거야? 모든 사람은 주관적인데 주관적 해석하면 안 되나? 창조적 오독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조목조목 비판할 수 있다. 반박할 수 있다.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오류인가요? 네, 저는 그런 읽기도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런 읽기가 끝이 중요한 것 같아요. 끝이 중요하다. 네, 이게 그렇지 않나? 이것도 좋지 않나? 저것도 좋지 않나? 그럼 이거 저거 다 좋아 하고 끝나버리면 가장 안 좋은 비극인 것 같고요. 네. 상대주의가 되는 거죠. 이것저것 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이제 안 좋은 의미에서의 다양성인 거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 좀 이제 유보시켜 놓고 이게 이제 힐시베르거라든지 아니면 현대 철학자 입장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한쪽에 자기가 고수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확고하게 해두고 이렇게 기준을 세워 놓아야 조금 더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3쪽에 철학으로서의 철학사라는 소제목이 나오는데요. 뭐 간략하게 이제 철학사는 오류의 역사다 이런 주장이 있나 봐요. 잘못의 역사다. 그런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오류들의 역사, 잘못된 것들을 잘못된 주장을 모아놓은 게 역사. 그런 거겠죠? 아마 읽기의 측면에서만 봐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누군가의 이론을 쭉 읽어나갈 때 앞에서 여기서 언급했던 이 오류들 언급했던 오류들을 한 번도 범하지 않으면서 읽기를 하기에는 사실 불가능한 것이고 그런 것들의 합이 오류들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면 또 전 이걸 어떻게 해도 봤냐면 오류를 수정하고 정정하는 것으로서의 역사. 앞선 철학자가 나는 이런 부분이 틀린 것 같아. 그러면 반박을 하는 거죠. 그럼 뒤에 있는 철학자들은 후대로 갈수록 앞에 스승들을 자꾸 반박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 학문이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스승을 그대로 따라 복사한다기보다는 스승과의 차별점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완전 반대되는 의견을 많이 실제 철학사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류에 대한 반박으로서의 역사. 근데 이게 그런 맥락으로 써져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음 보면은 헤겔의 관점은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온 내용들은 전체 철학사를 일괄하면 어떤 논리적인 흐름이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뭐 이런 주장에 대해서 헤겔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것만 봐서는 또 잘 모르겠는데 아마 뒤에 맥락에서 나오는 이제 우리 뭐 카오스와 더불어서 코스모스 얘기가 계속 반복되기도 하고 그 맥락에서 여기 또 철학사에 대한 서론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록의 역사의 맥락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맥락으로 읽어도 괜찮지 않을까. 진리 하나의 논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헤겔의 주장은 그러니까 각각의 철학자들이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철학사 전체를 봤을 때 그게 어떤 하나의 논리로 깨어지고 자기 시대에 그 궁극적인 철학이 완성된다 이런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결정론적이고 좀
애매하다. 과연 그럴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생각도 들고요. 다음에 또 얘기해보죠. 네, 너무 거대한 이야기라서 여기서는 사 쪽에도 뭐 철학사는 역시 진리 자체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철학은 여러 가지 이론적인 진리들을 추구해 왔다. 이렇게 하고 뭐 사물 그 자체는 칸트의 이 철학 용어인데 이분이 독일 사람이라서 그런지 칸트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물 그 자체를 보게 되는 일은 매우 드물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혹시 이 서론에서 더 하실 얘기가 있을까요? 아마 말씀해주신 부분 저도 같이 이제 중간중간에 좀 표시를 해놓긴 했는데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게 이거구나라고 이해 정도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뭐 논란의 어떤 여지를 찾기보다는 좋습니다. 네. 요건 요 정도로 하고 뒤에가 솔직히 또 중요하잖아요. 여기 서론은 뭐 그냥 뭐 에피타이저고 이제 우리 본론으로 가야죠. 여기서 끊고 그러면 다음 에피소드에서 드디어 제1편 고대 철학을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 서론에서 5페이지 마지막 단락의 한 문장만 이제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이제 여기 맨 마지막에 그렇게로 시작되는 문장이 참 괜찮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바 블라블라 함으로써 철학사 자체가 인식 비판으로서 이제 활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 맥락이 되게 중요한 것이 아닐까. 왜요? 인식 비판이라는 것이 되게 큰 함의를 갖고 있긴 한데 그것이 이 한 구절로 앞에 전체 서론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특별히 줄을 쳐놨고요. 인식 비판이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어렵네요. 그게 뭘까요? 저는 앞선 이제 말씀해 주셨을 때 오류의 역사들 이것도 아마 큰 맥락에서 걸릴 것 같고 다른 사람의 인식을 되돌아봄으로써 그 사람의 전제 아니면 그 사람의 세계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그런 맥락에서 철학사라면 더 크게 읽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사람의 이 마지막 단락에 표시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